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또 금요일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금요 스페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번외편인 야망 있는 구직자들의 공론회인 야구공 2편이 또 계속해서 방송되는데요. 네, 그동안 배구공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던 취준생 여러분들이 배구공 유튜브 채널인 배구공TV에 야구공의 영상이 올라오니까 정말 많이 반겨주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 그리고 응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배구공TV 유튜브 채널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님과 함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야망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야구공 2편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면접 다 비켜! 뛰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야구를 보면 안 되는데. 그림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머슴살이라도 배우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그럼 이런 면접 때문에 혹시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나요? 추천을 하는 경우가 딱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달력 자체가 힘드신 분들 있죠.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 본인이 말을 이렇게 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특히 PT 면접 같은 거 할 때. 그런 분들은 발성부터 변화를 시킨다거나 뭔가 익숙하게 하게끔 노력을 하는데 그 외에는 저는 스피치 학원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카데미들을 많이 다니는데 그 아카데미를 다니게 되면은 아주 날카로운 면접관들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 친구 외모, 학교, 전공, 공백, 언론고시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아나운서 학원 다녔네? 그러면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아까 차 코치님 이야기하셨듯이 상황보다 좀 달라지겠죠. 근데 학원보다는 뭐 저희 같은 학원도 그것도 중요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터디 원데이끼리 충분히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교수님 앞에 가족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친한 가족 앞에서 PT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런 노력들을 좀 진행하시고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달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정도로 요약합니다. 네, 자 이제 쌤들이 취준생들을 위해서 2018년 상반기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자주 묻는 시사상식들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 학생들이 주로 면접을 갔다 오면 최근에는 어떤 키워드를 아느냐라고 묻기보단 본인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시사 이슈가 뭐냐 혹은 우리 회사나 이 직무와 관련된 이슈 중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라는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걸 잘못 이해해서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투 운동과 같이 본인이 단어를 던져놓고 본인이 말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더러 있거든요. 실제로 미투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뭐 정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등 혹은 사측 입장을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는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잡실수를 해갖고 좋지 않은 경우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들을 평소에 챙겨주시는 습관 그리고 신문 읽기를 생활하고 연합뉴스만 잘 봐도 연합뉴스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은 그냥 일반 전달에만 지나지 않고요.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건 이제 그 사안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재무팀을 쓰면 미국 금리 최근 올랐고 올해 안에 한 2번 정도도 오를 건데 미 금리 인상은 우리 재무팀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라는 건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면접관 그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사안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 대기업 임원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의 시작은 인스타로 시작이 되는데 그분들의 아침의 시작은 조간신문 1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조간신문 1면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고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그게 실렸어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이제 미국과 역전됐어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엄청 낮추고 현 정권은 높였죠.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아무 느낌이 없게 다가오겠지만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느낌이 있는 기사예요. 왜냐하면 재무팀 걸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날 거예요. 사장이 나를 아침에 부를 거예요. 왜? 사장도 이걸 봤으니까. 그럼 이제 재무팀이 호출해가지고 야 이거 법인세 역전됐는데 우리 회사 지분들 미국 본토로 회귀하는 거 아니야? 야 빨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보고서 써. 이런 미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나의 일거리와 연결되는 부분일 때 되게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실 때, 자, 지금 이 기사가 내가 가야 할 기업에 있는 선배들한테는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그 사안을 해석하고 면접장에 가서 그분들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주 하수들은 이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알아도 이 연결이 안 돼요. 그 고리를 걸기 위해서 신문을 좀 오랫동안 보셔야 되고 경제 매체를 좀 많이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사상식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을 때 좀 토론 같은 프로그램 많이 보는 게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네. 그리고 이 면접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 학생인데 면접 볼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예, 면접관님, 아 제가 그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면접자는 그렇게 어떤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면접관님 저에게는 너무 생경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좀 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휘력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그럴 시간이 없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시쳇말로 좀 그런 고급진, 좀 격 있는 단어들과 용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컨텐츠가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귀에 좀 박히게 되고 나의 소재거리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학생들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컨텐츠의 타입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저는 뭐 카드뉴스라던가 아니면 그 신문 사이트에 인포그래픽 네. 그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런 페이지만 잘 보셔도 네. 충분히 또 습득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알아두면 좋겠다. 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이론과 정황을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면접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네. 평소에 좀 메모를 한다거나 정리를 해두는 습관도 네.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그 이번에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시사상식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토론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썰전을 봐가지고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걸 한번 다 보고 나서 이제 스터디원들한테 그 얘기를 브리핑 해주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나는 아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렇죠.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 번에 복습을 제가 다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뭐 수치까지 90 몇 %가 뭐 대한민국 90 몇 %, 뭐 일본은 뭐 5% 이내다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치지 않고 자기가 그걸 다시 다 복귀해가지고 하니까 전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좀 가볍고 빨리 좀 이거를 능력은 또 오르고 그쵸.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효율적인 추구를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좀 우직하게 좀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핫한 시사들이 또 IoT, 소확행과 가심비, 뭐 미세먼지, SNS,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얕게 파악하고 면접장 가서 좀 다르게 좀 엉뚱하게 얘기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일단 제 학생이 저한테 고해성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소확행과 가심비는 문과 여학생들이 꼭 챙겨주는 트렌드라고 본인이 이제 각인을 했는데 네. 소확행과 가심비의 뜻을 헷갈려갖고 아이고. 크로스로 말을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면접관한테 엄청 털려가지고 MD 지원자인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탈락에 골배를 마셨죠. 그런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정 키워드, 특히 뭐 김난도 선생님 뭐 트렌드 코리아 네. 아니면 뭐 어디 뭐 대학 내일에서 하는 뭐 20대 키워드 뭐 20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키워드만 뭐 달달달 암기한다거나 네. 정의만 내리고 그렇게 갔다가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사례라던가 이게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해당 업종과 어떻게 연계가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단편적으로 암기를 한다거나 뜻만 갖춰놓고 가다 보니 면접관한테 그 뜻을 말한다 한들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관분들이 그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혹은 이 직무랑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심화 질문을 받는 걸 대비를 못한 채 그냥 용어만 준비하다 가고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귀천쌤 학생분들 중에선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정부 시책들에 나오는 요즘 제도들이 일반적인 대기업들 경영 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시급도 굉장히 올랐고 탈원전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이슈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이슈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일각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일감 몰아주기 이런 질문들인데 실제로 제 학생 일감 몰아주기 우리 계열사도 그런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회사인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일감을 너무 많이 몰아주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집에 오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탑픽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선 우선 안 되고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면접관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공계이다 보니까 그런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식견이 부족합니다. 입사하면 그런 부분들도 배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런 무리수를 두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좀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오는 요즘 그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그 내용 정도는 이제 키워드로는 좀 정리를 해가는 여러 이걸 전형적으로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듯이 약간 시험 공부하듯이 준비하시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걸 내가 면접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한 다음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단어를 그때그때 급한 대로 면접 잡히니까 그제서야 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평소에 좀 익혀두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근데 이공계여서 잘 몰랐습니다라는 답변이 혹시 문과생들은 정말 잘 알아야 할까요, 시사 상식? 그러니까 이공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그런 질문 잘 안 해요. 이런 네. 얘들 삼성은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네. 그래서 그 물론 이공계들도 알아야지만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공이 정책학과다. 그 임원분들은 또 정책학과 뭐 많이 알겠네. 그래서 물어본다고 그렇죠. 국제학부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글로벌한 거. 그러니까 실제 이런 질문도 해요. 요즘 뭐 저기 예루살렘이 아주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구씨는 전공이 그쪽이니까 잘 알겠네. 저한테 좀 알려줄래요? 원래 전공을 제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준비를 해야겠죠. 실제로 저는 이제 전공이 인도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인도 관련 투자한 기업들 면접 갔을 땐 꼭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신기하다. 그걸 단순히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배경이나 경제 문화적인 상황들 아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풀어가든가. 그리고 뭐 팁을 짧게 드리자면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모른다고 빨리 인정하고 아는 게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말씀드려도 되냐고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오케이 하시거든요. 실제 면접 때 안 되네 뭐 이렇게 막 막는 분들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알고 있는 범위를 조금이라도 꺼내드리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원자가 딱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누가 물어봤을 때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했는데 나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혹시 제가 아는데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뭐 타이밍 봐서 할 수 해도 있으면 되나요? 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SNS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인스타, 굿모닝 인스타. 키고 하는데 이게 또 폐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네. 제 학생 사례인데 하트 시그널이라고 그 저요?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시는군요. 지금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학생의 경우입니다. 제 학생 경우인데 이분이 이 지금 프로그램에 너무 빠져가지고 실제로 모 커뮤니티 갤러리에 자주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출연진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라는 그 인증샷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어머,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출연자 중에 한 분이 경리단길에서 작은씩 갔다 오셨군요. 안 갔다 오잖아요. 그걸 본인도 가보려고 갔는데 막 줄이 막 4시간씩 서 3시간 있어. 뭐요? 3시간. 그걸 못 기다리고 했던 건데 그 주인 즉 출연자였던 분이 주인인데 뭐 배추를 들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되니까 배추 들고 가는 걸 또 GIF 파일로 찍어가지고 네. 그걸 또 막 올리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막 악플이 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개인의 인스타그램인데도 커뮤니티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네. 댓글을 다 막아버린다거나 뭐 계정을 닫는 등 뭐 이런 문제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좀 좋은 의미로서 사람을 좋아하고 좀 응원을 하는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어떤 단면인데 네. 그거를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풀어가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하트 시그널이 뭐죠?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네. 성인 남녀가 4명이 같이 이렇게 또 한 집에서 네. 같이 또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 데이트하고 뭐 기찬쌤의 이런 그 학생은 하트를 네. 여기다가 박아놓고 갔지만 그 하트 시그널은 아주 미묘하게 그 하트를 시그널을 이분 보내는 진짜 이게 좋아하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트 시그널을 몰라서 이 대화에 지금 네. 못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원분들 중에 70%는 저 같을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잘 모를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깔끔하죠. 그런 식으로 볼 필요가 없죠. 그런 걸 이 시간에.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원래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심리라는 게 네. 금요일 밤 11시 11분에 하더라고요. 최고야. 얄궂게. 금요일 밤 11시 11분. 네. 늦게 하네요. 그러니까 다들 취업 준비 마치고 네. 그냥 우연히 보다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본인의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적인 어떤 연애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또- 관찰 예능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관심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 때가 다른 얘기 하죠. 트럼프 얘기할까요 어떻게? 아니,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저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혹시 네. 내가 지금 지원한 이 회사가 내 SNS를 검색해 볼까? 그러니까 내 그 기록들을 혹시 살펴보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려나? 그러니까 이런 좀 의문이 있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SNS를 혹시 검색해 보나요?
저는 뭐 만약에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었는데 진짜로 그 과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학생의 평판을 줘야 하더라고요. 우와. 뭐 그런 케이스도 저도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뭐 일부 기업들이 그런 SNS 검색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의 SNS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땐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내 취미 특기에 이제 블로그를 적거나 자기소개서에 내가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블로깅 활동을 한다. 라면 이제 면접장에 갔을 때 노트북이 있으니까 검색이 되죠. 검색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학생이 그 게임 앱을 개발한 게 있었어요. 그 게임 앱을 개발했다는 거 삼성 면접 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면접관님이 검색을 그 구글 플레이 접속하셔서 앱이 걸려 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믿으시더라고요. 좀 약간 불신이 가득한 곳인가요, 면접장이? 물론이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너무 과대하게 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SNS에 빠지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거 하나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까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뭐 경력 이직의 경우라면야 충분히 뭐 접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1차 부서장, 팀장급에서 일단 면접 마친 이후에 한번 좀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대기업 대졸공채 기준이라면 뭐 그렇게까지 찾는 일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란 질문. 엄마, 아버지. 괜찮나요? 진짜 이거 솔직한 건데. 근데 이제 솔직한데 그 솔직함의 근거가 될 만한 키워드의 표현들이 좀 너무 뻔한 얘기면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이를테면 대한민국 부모님 중에 성실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고 책임감 없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너무 뻔한 내용과 함께 부모님을 대입하는 건 조금 옳지 않고요. 부모님의 뭐 성장 과정이나 직업군의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에게 영향을 받았던 어떤 사건이 분명했다면 그런 걸 말해주시는 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 좀 가변적으로 봐야 되겠죠. 삼성이 그 존경하는 인물을 기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존경하는 인물의 대세는 이국정 교수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항상 닮으셨어요. 예? 약간 자 이미지 있네요 실제로. 안경을 벗으신 박중영. 많이 나왔던 분들을 보면 유재석, 당황하셨어요. 박지성, 김연아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좀 기재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좀 지겨워지니까. 그리고 임원분들도 존경할 만한 인물을 기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 이유에 대한 나의 꺼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혹스러운 것 중에 또 약간 연애사를 묻는 그런 면접도 있나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약간 이런 그거는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을 통해 그 다음 질문을 위한 포석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 근무 가능하냐 내지는 결혼을 입사 후 언제쯤 할 것 같냐 어떤 임원 면접스러운 질문 때 이제 오프닝으로 살짝 묻는 거라서 그 질문이 단독인 경우는 뭐 저는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면접이 제가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특히 뭐 이성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득이 될 때도 있지만 실이 될 때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지방근무 그럼 헤어지겠네? 그렇죠.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런 고정적인 식의, 레퍼토리죠. 네, 그런 레퍼토리라서 가급적이면은 뭐 부득불 있다고 해서 득될 건 없어요.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는 애 아빠들이 제법 돼요. 그러니까 좀 결혼 일찍 하고 아기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제가 오히려 노출시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처자식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 이직 가능성이 없죠. 좀 책임감 갖고 일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별로 약간 좀 조율을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홍쌤 말씀 동감하는 게 그거를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꼭 넣어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유부남 친구들이 오면은 그 친구들 제가 그 애기 사진도 꼭 주문해 맞아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필요하죠. 그리고 뭐 오늘 면접 앞두고 아침에 저희 아기랑 저희 와이프가 면접 잘 보고 오라 응원해줬다. 면접 오늘 정말 잘 보고 온 것 같다. 좋은 기회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미소를 짓게 하는 답변이 마지막에 좀 울컥하죠. 네, 그렇죠. 뭉클해지죠. 중요하죠. 울컥도 잘해야 돼요. 제 학생은 저기 장교 출신 남자인데 그 오프닝 질문에 울고 왔어요. 오늘 저 면접 보기 전에 부모님 얼굴 보고 오셨을 텐데 부모님이 어떻게 응원해 주셨어요? 우정이 부대도 아니야? 뭐야? 그런 걸 하시면 안 돼. 어쨌든 당혹스러운 질문에도 무조건 솔직하게 답변하면 그리고 좀 꾸며내려고 애써 꾸며내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황을 하면 아무래도 포장하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취준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면접반 같은 경우는 면접을 코칭할 때는 아무래도 문과분들이 저한테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조사들 있죠. 뭐 만두를 파는 회사나 햇반을 파는 회사 이런 곳들, 특히 CJ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회사의 브랜드를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묻을 때는 처음부터 그 브랜드를 묻지 않고 방문했던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뭘 느꼈냐는 식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다가 그럼 그 오프라인 매장 어디 마트에서 뭐 CJ 제품 알았을 때는 9개 정도만 얘기해 볼까? 라고 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9개?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9개. 근데 이제 말을 뭐 햇반, 비비고, 맥스봉 하다가 한 6개쯤 되면 이제 또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부터 좀 지원해야 되니까 본인이 무리수를 두죠. 제가 그날 그 매장에는 6가지 정도밖에 못 봤다고. 어떻게든 이걸 좀 내 얘기를 좀 덧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설탕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이제 그제서야 또 말을 덧대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거짓말들 그 들어보셨어요? 구직자들이 딱 그 아주 정형화된 그 거짓말 패턴들이 있어요. 학점 이렇게 낮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면접관님, 저희 학점이 다소 낮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낮지 않아요. 많이 낮아요. 그 거짓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소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요. 학점이 낮은 이유가 다양한 경험 때문에 학점이 낮아지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내가 취업 이런 거 다 버리고 창업했다. 나 집안이 정말 어려워서 2년 동안 대학생활 버리고 내가 가게 운영했다. 그건 다양한 경험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학점이 낮아진 이유는 다양한 경험이 아니고 놀아서예요. 맞아요. 근데 놀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거의 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곡되는 거죠.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저학년 시절 놀았다. 정신 못 차리고 당시 뭐 동아리 활동, 친구들, 술자리, 뭐 게임, 여자친구 이런 것들 때문에 날아간 시간이 있다. 네. 하지만 그를 통해 내가 배운 점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일을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슴이 돼야 돼요. 같이 불러줘요. 같이 불러줘요. 절대 안 부를 거예요. 아, 왜? 절대 저는 같이 불러줘요. 부를 생각이 없어요. 이런 방송도 한번 해주시면. 근데 중요한 건 말을 까먹었네. 머슴살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거짓말하는 머슴과 대감님은 절대 일할 생각이 없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A 회사에 지원했는데 경쟁사 B 회사 지원했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지원하거든요. 일단 안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 그거 했다고 해야 돼요? 지원을 안 했으면 안 했는 건데 지원을 했는데 지원했느냐는 말에 안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했어도 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학생인데 전기기사 땄고 한국사 자격증 땄고 그다음에 공기업 인턴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한전을 타겟팅했던 이공계예요. 그렇죠. 그럼 면접관이 물어봐요. 한전 안 썼어요? 근데 진짜로 안 썼어요. 생각이 썼다고 없어서 네. 못 갈 것 같아서. 근데 거기서 안 썼다고 하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네. 그때는 안 썼어도 썼다고 해야 부드럽게 넘어가요. 면접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보편타당하게 지원할 법한 이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 썼는데 그럼 국민은행이나 신한도 썼겠네요. 근데 아니요, 저는 우리은행만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맞춰서 밸런스 맞춰서 썼다고 하고 그럼 추가적으로 또 다른 거짓말이 뭐냐면 그러면 두 군데 다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예요. 그럼 솔직하게 어려운데. 예. 근데 이제 비교 우위가 좀 정도가 낮다고 한다면 진짜 지원한 회사로 뭐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차가 너무 큰 경우 있죠. 이를테면 1위 업체도 지원했는데 4위 업체 면접장에 와서 4위 업체 면접관이 1위 업체, 4위 업체 중에 어디 갈 거라고 하면 당연히 4위 업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1위 만만하잖아. 1위 업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면접장까지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신다면 4위 업체 면접에 대한 저의 열정과 해당 기업에 대한 저의 생각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야겠죠. 솔직하게 1위 업체는 떨어졌다고 해야죠. 근데 또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떨어진 애를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되냐는 면접. 이제 이런 거예요. 귀뚜라미 보일러 면접장에 가서 삼성전자 면접 보셨어요? 봤다. 네. 그러면은 누구시는 삼성 가겠네요. 붙으면? 저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원합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귀뚜라미 보일러에 있는 사장님서부터 다 삼성 가라고 하면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사에서 안 됐다고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야지 더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별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나는 자동차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많이 쌓았다. 라는 친구는 삼성전자에 가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면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현대자동차 갈 건데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거기서 몇몇 어느 정도 전형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이게 부드럽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 말씀에도 약간의 반론만 조금 드리자면 만약에 많이 그렇게 시작해 볼까 이제 이게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만 또 강조하면 떨어진 애를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상황에 맞게 또 이 달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들도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타겟팅하고 있는 기업에 아래급 기업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는 다 떨어지고 이거 하나 남았냐? 실제로 이공계들은요 알죠? 삼성 면접장 간 친구들은요 그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삼성 가기가 제일 쉬우니까. 딴 데 못 가거든요. 공책 사이즈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시는 면접관도 계세요. 당연히 삼성 하나 남아있겠지? 근데 또 면접장에 처음 가는 면접관들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아니 요즘 애들은 어떻게 다른 기업은 다 또 무슨 텔이고 캐논이고 떨어지고 어떻게 우리 삼성만 면접을 보는 거지?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지원하는 기업보다 아래급 회사가 진행 중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근데 그 진행 중인 기업은 같은 인더스트리 그리고 같은 직무 그래야지 이 산업과 직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면서 현실적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도 연습이 또 필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내동 연습을 안 하다가 저희 이런 조언을 그대로 머리로만 기억했다가 실제 면접 때 그걸 뱉어놓고 직무는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직무는 뭔데 했는데 또 엄한 얘기하다가 또 말이 헛나와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거짓말 할 거면 꼼꼼하게 해야지. 꼼꼼하게 평소에 연습을 해야지. 아예 사실, 다시 태어나야지. 그냥.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면접이었어요. 네. 제가 순발력이 좋다고 자기소개서에 써놨거든요. 근데 거기 실무 면접에서 갑자기 유혜인 씨 자기소개서에 순발력이 되게 좋다고 써놓으셨네요. 그럼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바로 답해보세요.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곤충은? 이러는 거예요. 네.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곤충을 대비해?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한 며칠 전에 장수풍뎅이에 장수풍뎅이. 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장수풍뎅이가 자기 몸에 100배 이상을 들어 올린대요. 근데 그땐 제가 17배로 기억을 해서 저는 장수풍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장수풍뎅이가 본인 몸무게의 17배 이상을 들어 올리듯이 제가 제 17배, 20배, 100배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수풍뎅이라고 생각을 딱 합니다. 하는 그 순간 면접관님들 표정이 그 녀석 참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이 대화의 끝이. 역시 순발력이 있네. 약간 이거였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네.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약간 진짜 뻔하디 뻔한 약간 나비 뭐 이런 약간 거. 그런 네. 식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막 이랬으면은 좀 망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이 너무 귀했던 게 실제로 제 학생 사례인데 분석력이 있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어요. 네. 그 편의점 SC 스토어 컨설턴트 지원자인데 본인이 상권 분석 능력이 있다 말하는 순간 특정 지역을 물어봤어요. 지금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예, 거주지가 뭐 어디 성북구 어디 뭐 노원 어디입니다. 그럼 그쪽 상계동 쪽 상권을 간략하게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생각해서 말해보세요. 근데 말을 못했거든요.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그 표어만 네. 타이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실제로 말할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아니에요. 있겠네요. 저는 미리 준비 안 했어요. 능력이군요, 순발력은. 그거 그렇게 걸으셨죠. 네. 근데 면접 많이 답변들 들으시죠? 취준생 분들한테서. 네, 많이 듣죠. 그럴 때 진짜 허황되고 거짓된 그 취준생분들 답 들으면 어떠세요? 속에서? 쟤는 왜 저럴까 싶으세요? 그러니까 좀 그거죠. 막 제 수강생들의 특징인데 너무 막 저처럼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반도체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장의 기술적인 트렌드와 시장과 고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요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익혔고 문장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장단 길이가 너무 깁니다. 유가, 환율 이런 것들 잘라야 알았다. 돼요, 뭐 잘라야 이렇게 돼요. 얘기를 하면 면접관은 뭐 귀가 열려요. 뭐 시뮬레이션, 뭐 거시 경제. 그럼 이제 질문을 받거든요. 진짜 아니야. 아까 그 차코치님 얘기했던 분석력과 똑같아.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땐 겸손하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은 표현은 그러니까 표현은 뭘 완성했다, 가졌다가 아니라 도전을 해봤다, 노력을 해봤다, 선배 사원님들을 도와드려봤다. 왜? 우린 머슴이니까. 그러니까 머슴답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감님처럼 머슴 얘기하려면 되게 좋아하시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셔야겠죠. 화법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참 습관이라는 게 면접에서 묻어나잖아요. 본인의 원래 습관들이 참 묻어나는 편인데 황당한 습관 같은 곳에 나오는 실수들이 참 많죠. 재학생에 정말 가슴 절절한 후기가 있어요.
그 CJ 면접 보고합시다라고 이제 6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한 테이블로서 이제 2시간 정도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각기 다른 아티클을 맞게 발표도 하고 뭐 토의도 하고 그런 면접인데 이 친구가 욕을 평소에 입을 달고 산 친구인데 본인이 이제 몰랐던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게 욕설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관찰 면접이라 면접관 두 분이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데 욕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서. 무슨 욕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욕. 몰라요. 숫자로 이렇게 17 다음엔 대박. 근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면접장이 되게 고요한데 파이팅 있네요. 파이팅인데 이렇게 하니까 면접관분이 저기 뭐 차재원님 이러면서 이제 다가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부끄러웠대요 그 2시간 내내.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국 결과는 안 좋았어요. 자기는 그 인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얘기한 걸? 원래 욕을 그냥 감탄사처럼 나왔네요. 그렇죠, 감탄사처럼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 욕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구직자 여러분들 좀 바른 말, 고운 말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언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메이징하다. 저는 연애라고 하면 옛날 여자친구 이름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러보시지 않으시나요?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화기애애하네요. 화기애애해요. 네. 어떤 학생들 어떤 습관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 자폐를 좀 알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고쳤는데 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조금 뭐 그런 과거에 병력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또 고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직장애 같은 게 있었던 학생도 사실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들도 이겨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그렇죠. 해야겠죠. 그럼 면접 공포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그 혈압 낮추는 약 뭐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또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뭐 청심환 먹고. 우황청심환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 저도 뭐 힘들 때 이제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삶이 지칠 때. 근데 그 약을 좀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무 약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좀 의지가 됐으니까 뭐 정말 너무 힘들면 뭐 우황청심 뭐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질문을 줘요. 환이 낫냐, 액체가 낫냐. 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가 그거는? 나요? 그냥 아무거나 우황청심 먹으라고요. 환이 낫냐, 우황청심한 액이 낫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각자 약사에게 물어보시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찬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말씀을 참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할 수 있게 됐는지 책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면 좋은데 저는 책을 네. 거의 안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책은 거의 안 읽고요. 저는 신문만 보거든요. 배신감이다. 그러니까 신문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문 보기에도 시간이 좀 벅차고 네. 그 뒷면에 나와 있는 사설과 칼럼을 꼭 좀 보세요. 예, 그 내용들이 이제 물론 신문들마다 논조는 좀 다르지만 우리 실용문 제일 잘 쓰시는 직업군이 기자고 또 그 기자로서의 업력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이제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들을 익히면 어휘라든가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이건 자소서까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시간 날 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종이 신문을 좀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웹 매체로만 보게 되면 사설 칼럼까지 잘 안 가거든요. 네. 중간에 옆길로 새요. 그러니까 또 뭐 야구 뉴스 보고 드라마 뉴스 보고 뭐 이런 망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면은 면접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 코치님께서 면접 비법으로 일단은 촬영을 할 때 전방으로 하지 마시고 후방으로 나를 보지 않은 채로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촬영을 하라는 팁들은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막상 내 얼굴을 보면 본인이 갑자기 또 뮤트가 된다거나 다른 자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연습이 더 중요한 거고요. 내가 최대 어디까지 질문 받을지를 어느 정도 평소에 자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좀 표시를 해두시고 그 질문을 눈으로 보면서 말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전달력이 부족하면 좀 잘 안 들리는 일이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읽혀져요. 헤아려지는데 면접은 휘발되는 거라 답변을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넘어간다면 그만큼 평가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로써 전달하는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저희 방송 많이 보시고 또 방송도 하러 오세요. 그러면 훨씬 이 면접에 대비하는데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면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후에 꼭 배구공에서도 쌤들과 함께 더 좋은 얘기 나누길 저희가 바라면서 야망 있는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야구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꼭 다시 근데 원래 배구공에서 저희가 하는 멘트가 있는데 해주시죠.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는
그날까지. 야구공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구공의 번외편, 야구공 마지막 2편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자, 다음 금요 스페셜에서는요, 또 기찬쌤과 시안쌤이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찾아옵니다. 일명 잡소리꾼인데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잡소리꾼이 아니라 잡소리꾼이고요. 취준생 여러분을 위한 어딘가에는 쓸모 있는 아무 말 대잔치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 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진상미로에 위치한 일회용 포장용기 도소매 업체 주식회사 삼보팩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할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근무하기도 하므로 세부 근무 시간은 채용 시 협의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부터 3,0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4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부학로에 위치한 세무법인 구텍스입니다. 이번에 세무대리 기장 업무를 담당할 경력직 격리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회계학 또는 경영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000만 원이며 교육비 및 자녀 학자금 등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격리사무원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도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영 쌤 이제 지난번에 좀 굉장히 떨리는 또 첫 방송을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좀 이 방송 많이 보셨나요? 네, 가족분들이랑 회사 동료분들이 많이 봐주셨습니다. 뭐라고 좀 피드백을 주시던가요? 일단 좀 많이 떨더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네. 좀 방송하면서 차차 나아지겠지 이런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원래 부산 출신인데 사투리를 많이 안 쓰는 것 같다. 오, 뭐 몰랐어요, 그런 얘기도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혹시 김균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김균 박사님도 바쁘실 텐데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가 엄청 방송 나오기 전부터 많많이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했다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게 내가 하던 방송을 다른 후임이 하면은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꼭 맞아요. 찾아보게 마련인데 언제 한번 김균 박사님 모셔서 좀 솔직한 후기를 화영쌤 없을 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조금 덜 긴장한 화영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추천해 주실 13번째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한 번쯤 방송에서 연예인분들이 튜닝카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 한 예능에서 연예인 노홍철 씨가 호피 무늬로 도색한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능에서도 그 웹툰 작가 기안84가 자기 자동차에 페인트 칠도 하고 보닛에 자신의 이니셜도 새기는 등 그렇게 튜닝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거 두 장면을 다 본 것 같았고 굉장히 또 차를 특이하게 튜닝을 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러면 오늘 직업은 아무래도 좀 자동차를 튜닝하는 직업과 좀 연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차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거나 외관을 꾸미는 것을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는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개조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튜너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튜너라는 전문 용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저와는 좀 관련성이 적어서 관심도 없었고 좀 알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어떤 직업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좀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 자동차 튜너라는 직업을 가져오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까지는 자동차 튜닝이라는 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이루어져 오던 직업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면 보통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외관이라던가 늦은 밤에 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 등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직업 분류와 산업 분류에서도 자동차 튜닝업이 기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작년에 개정된 산업 분류에 자동차 튜닝업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정비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산업군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튜닝 산업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튜닝 하면은 좀 불법으로 소리도 굉장히 크게 하고 또 눈도 부시게 하는 옛날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SNS를 보면 정말 또 멋있게 이렇게 튜닝을 한 게 많아서 아마 차를 갖고 계시거나 차를 살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유니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때로는 과도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튜닝카.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는 튜닝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생소하고 너무 위협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튜닝은 제3의 낙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튜닝 차량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은 합법이고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똑같은 자동차 모델들 속에서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안전하고 특별한 나만의 차를 만드는 기술자들,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를 만나보겠습니다. 흔히 자동차 튜닝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외관 도색, 휠 또는 타이어 교환 같은 장식적인 성격을 띤 드레스업 튜닝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에 중점을 둔 튜닝도 있습니다. 일반 승합, 화물 자동차를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실내 구조 등을 변경하는 빌드업 튜닝. 차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엔진 출력 및 주행, 제동 등 주로 차체에 하는 튠업 튜닝이 있는데요. 튠업 튜닝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브레이크 교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튜닝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튜닝 산업이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아직 규모가 턱없이 작은 수준인데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자동차 튜닝 산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려서부터 RC카도 하고 차와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미래 직종으로 생각을 하고 튜닝샵에 자격증을 따고 튜닝샵에 찾아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교도 이제 자동차 튜닝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바로 튜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 정비 엔지니어는 수리가 주 목적이죠. 수리 유지가 주 목적인 반면에 튜닝은 남과 뭔가 다른 그런 차를 갖기 위해서 개성 표출을 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거죠. 그게 튜닝입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튜닝은 오히려 차의 성능과 수명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맞춤형 제안을 하는 고객과의 상담은 엔지니어가 해야 하는 필수 업무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할까요? 단순한 튜닝뿐만 아니라 점검과 정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고객이 요구했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발생하는 안전적인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제 효율적인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을 거쳐 최종 결정된 요청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의 주된 업무인데요.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형태를 바꾸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 자동차는 성능 향상을 위해 본래의 출력량을 2~3배가량 업그레이드시키는 튠업 튜닝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거듭해서 확인을 거쳐야만 완벽한 튜닝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원래 차량은 출력이 180에서 190마력 정도 되고 현재 출력은 순정 출력의 한 50% 이상 출력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정태 씨는 언제 보람을 느낄까요? 저희는 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제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완료까지 잘 됐을 때 만족도가 상당하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개발한 제품을 손님이 사용하시고 만족하셨을 때, 또 다시 찾아주셨을 때, 또 다른 분들한테 권해주고 하셨을 때 가장 만족도가 큽니다. 엔지니어의 손을 거쳐 출고 직전 주행을 통해 마지막 확인까지 마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동차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 튜닝은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오토스포츠부터 에어로다이나믹을 추구하는 에어로 바디 키트, 서스펜션, 브레이크 분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선배를 통한다든지 혹은 업체 방문 상담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에 관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셨는데요. 저는 이 자동차 튜너라고 하는 이 직업을 볼 때 먼저 이게 자동차를 바꿀 때 뭐 색깔이나 이런
인테리어적인 것만 바꾼다고 생각해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이게 자동차의 구조나 이런 거를 모르면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힘든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나중에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조그맣게라도 좀 튜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네. 혹시 남규 씨는 지금 차가 있으시죠? 네네. 튜닝을 하셨나요? 튜닝 손을 하나도 안 댔고요. 그래요? 저는 튜닝을 뭐 만약에 해볼 거라고 물어본다면은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화영 쌤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고 이게 정말 안전한가 이거를 뭔가 좀 차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정말 괜찮은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는지 들어보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이 직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적재 장치 및 승차 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빌드업 튜닝, 각종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튠업 튜닝, 취향에 맞게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칠하거나 또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드레스업 튜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는 이때 자동차 튜닝의 목적을 파악해서 자동차 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튜닝을 위한 견적을 산출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 경주용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경기 규칙을 검토하고 규정된 튜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튜닝을 위해서 엔진, 타이어, 휠, 오디오, 핸들, 범퍼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착 및 변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는 튜닝 작업이 완료되면 시험 운전을 통해서 튜닝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이 범위 이게 불법적으로 가지 않도록 범위도 굉장히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이상이 없는지 굉장히 꼼꼼히 확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좀 필요한 역량도 많이 요구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에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메케닉에 대한 센스뿐만 아니라 디자인 감각을 갈고 닦아야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차종 및 해당 차종에 적합한 부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용접, 판금, 기계 가공, 도장, 부품이나 차량 사양에 관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고객의 다양한 고민과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상담에 응해야 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튜닝의 범위가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튜닝을 창의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적인 윤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애정과 관심을 토대로 역량을 좀 갖춰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수 직업군이기 때문에 좀 교육 과정 같은 것도 마련돼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는 자동차 모터 스포츠 학과나 자동차 튜닝 학과 등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관련 전공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자동차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도 전국에 10개 학교 이상이 있습니다. 또 관련 자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관 자격인 자동차 튜닝사 자격검정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꼭 학교에서 이 튜닝을 배우지 않더라도 자동차 튜닝 전문 업체에서 실무를 하면서 도제 형식으로 배워서 자동차 튜닝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직업이 있으면 또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황보다는 해외에서 얼마나 또 유명하고 각광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외에서의 이 자동차 튜너라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대국인 일본에서는 매년 튜닝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이름이 도쿄 오토살롱이라는 이벤트인데요. 이 행사는 2015년에 참가 인원만 30만 명이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과 영국은 영국의 경우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모터스포츠 학과 및 튜너 양성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자동차 제작사에서 직접 전문적인 튜너를 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영국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모터 산업의 종주국인 만큼 F1 팀의 대부분 영국에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모터 스포츠 팀을 중심으로 산학연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강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1980년대부터 자동차 튜닝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튜닝 시장 규모가 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큰 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화영쌤이 보시기에 이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 자동차 튜너라는 이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이 어떤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자동차 튜닝 우리나라의 전망을 보면 비교적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수가 되게 늘어나고 있고 2,2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의 수와 운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잠재된 자동차 튜닝에 대한 욕구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으로 튜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기 개성을 많이 표출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튜닝 산업에도 되게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자, 앞으로의 전망도 밝고 또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 자동차 튜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비한 신작업사전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화영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름날의 기적 시즌3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